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열흘간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 동안 아무래도 생활 리듬이 많이 달라져서 힘든 하루 맞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있으니까 주말이 소중한 거고 일상이 있으니까 연휴가 반가운 걸 겁니다. 저희 뉴스라이브도 힘차게 일상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이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되면서 함부로 철거되거나 이전될 수 없게 됐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주율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퇴 후 요리 실력을 뽐내는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요리 삼매경에 빠진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은 한국 영화들이 방영됐었죠. 그중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방영되면서 아픈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종로구에서는 최근 평화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기자 먼저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소녀상이 지난달 21일 종로구의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화의 소녀상의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이 된 건데요. 네.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되면서 이제 함부로 철거 이전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이 몇 가지 사안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겁니까? 네, 지난 5월 그 소녀상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 개정을 할 때 기부 체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소녀상은 기부 체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된 건데요. 네. 따라서 여전히 소녀상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의 소유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즉 소녀상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일은 여전히 정대협의 요청으로 몫으로 남아있게 된 건데요. 네. 하지만 종로구가 판단을 했을 때 소녀상이 제대로 유지 및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종로구가 직접 유지 관리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송 기자가 계속 이 등록이 아닌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소녀상이 완전히 공공조형물로 등록된 건 아닌가 봅니다. 네, 사실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조례안 개정 시행 이후에 정대협 측의 요청에 따라서 종로구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 신청을 냈고요. 이게 받아들여져서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된 건데요. 네. 아직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즉 관리대장 등 별지 작성 등 이 구청 내부에서의 등록 업무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예. 하지만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례안에 의한 법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정이든 등록이든 이 평화의 소녀상의 이 제도적인 보호책이 마련됐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소녀상은 어떻게 관리되는 거죠? 네,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관리가 되게 되는데요. 네. 먼저 이 관리 대장이 비침이 작성이 돼야 합니다. 또 이 주변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가 돼야 하고요. 또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해야 하고 보수가 길어질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 교체 및 해체의 부분일 텐데요. 조례안 내용에 따라서 누구나 함부로 이전 및 교체, 해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건립주체에게 통보를 하고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현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이를 철거해야 한다, 안 된다, 이 논란도 많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적 테두리 속에서 우리 모두의 관심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종로구 소녀상 연결해봤습니다.
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 하지만 학폭법은 점점 학교를 사법기관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학폭법과 관련한 토론회가 마련됐는데 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학폭법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육적 기능을 살리면서 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폭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고의성이 없는 충돌도 학폭 사건으로 접수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간의 화해가 이뤄져도 피해 학생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면 재심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교사들로서는 학폭위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 간의 중재가 자칫 편파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걸 우려해 행동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민원에 대한 두려움, 이런 절차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대한 내가 징계받을까?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갈수록 없고 학부모들도 학폭위원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폭위원회 과반수가 학부모임에도 전문성 부족, 특정 학부모와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학폭위 내에서 발언권이 적다는 겁니다. 학부모가 하라고 얘기해놓고 또 전문성이 없다고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경찰, 또 교장, 교감, 학폭 전담 교사가 다 을사천리를 이루어하고 우리는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부모를 분쟁 조정 전문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홍보를 위한 예산 마련과 분쟁 조정의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해 학폭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퇴직 후 집에서 하루 세 끼를 먹는 사람을 일컬어 삼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소 희화화된 표현으로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직접 요리를 하면서 삼식이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은퇴자들도 있습니다. 요리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삼식이들을 만나보시죠. 저희 아버지도 이 기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조금은 긴장된 손놀림. 칼을 쓰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불을 조절하고 간을 맞추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 요리를 배운 지 넉 달이 된 초보에서부터 3년 차 경험자까지 오늘은 모두 깔끔한 조리복을 입고 섰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요리 작품에는 그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삶아가지고 한번 구워가지고 또 조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요리보다는 이제 야채하고 곁들여서 내기 그러면 이제 파 요리를 주로 해가지고 파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어요. 남편 혹은 시아버지, 할아버지인 요리사 중에는 적게는 갓 60대를 넘긴 사람부터 여든을 바라보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정성을 담아 볶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해 갑니다. 어린 손녀의 응원에 긴장감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떡갈비도 해주시고 불고기, 미역국 이런 거 해주세요. 아버님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맛과 위생, 모양과 장식까지 요리사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이 심사 대상입니다. 완성한 작품이 공개되고 심사평이 이어지면서 요리대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3년차 우리집 요리사이며 요리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69살의 이대식 참가자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집에 앉아서 집사람 해주는 거 얻어먹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할 만큼 했고 아주 기쁘게 은퇴하고 나서 더 좋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다며 눈총을 받던 삼식이. 이제는 직접 요리를 해 가족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맛있는 작품을 나누며 요리하는 삼식이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음식점 직원이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가스렌지 상단에 옮겨 붙으며 시작됐습니다.
이 불로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연기를 들이마신 3명은 현장에서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10분쯤 중랑구 망우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지하 출입구 근처에 쌓아둔 폐지에서 시작돼 건물 1층 일부를 태워 약 7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 거주자인 조모 씨가 왼손과 목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8일 새벽 4시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건물 내부와 컴퓨터를 비롯한 집기들이 불에 타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리실에서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서울시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그동안 민영이냐 공공이냐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끝에 지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이주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1,100여 세대 중 3분의 2 정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해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2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강남구가 제안한 수용 방식, 즉 공공개발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강남구는 지난 8월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견학과 계약, 이사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빈집을 알리는 팻말로 출입을 막아놨습니다. 보상을 위한 조사를 마친 집들은 페인트로 표시해뒀습니다. 현재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이주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주하시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1,100여 세대 가운데 현재 200여 세대는 이주를 마쳤고 150여 세대는 사전 이주를 신청했습니다. 보상 전 임대 보증금 유예 같은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고소득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재정착할 수 있도록. 착공 예정 시기는 내년 초입니다. 이제 겨우 3달 정도 시간이 남았지만 나머지 700여 세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 금액이 결정되고 난 뒤에 상황을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임시 이주로 사는 곳에 이 금액과 여기서 사는 금액은 또 어떻게 바뀌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한 게 없으니까 주민들은 신청을 안 하는 것이죠. 이주 조건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유예 정책은 보상금이 나오기 전까지 임대주택에서 보증금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보상이 나오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들로선 당장 몇 달 뒤에 보증금으로 목돈을 낼 수도 있는 데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열악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내몰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구룡마을에는 일반 분양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방식의 주택 2,80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이주하는 수와 비슷한 1,100여 세대입니다. SH와 강남구는 이주민의 100% 재정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개발이 끝나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이 얼마나 책정될지도 모르는 데다 이조차 내기 어려운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임대 후 분양이라도 좋으니 분양권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주대책 수립을 명확하게 해주고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동네 주민들이 거의가 다 아마 호응을 할 거예요. 감정평가와 이주 절차는 사실상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최근엔 SH와 강남구청 주민대표 20여 명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주민들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며 참여 거부까지 할 태세여서 사업이 표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확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와서 당신들은 여기 이대로 주는 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SH공사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게 없는 데다 워낙 민감한 상황이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 방안을 찾기 위한 국제 설계 현상 공모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룡마을의 대부분의 집들은 비닐이나 합판, 떡섬같이 불에 약한 소재로 지어져 매년 크고 작은 화재에 노출돼 있습니다. SH공사와 강남구청, 주민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한 남아있는 주민들은 결국 이번 겨울에도 이곳에서 지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지역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 새 옷을 사도 얼마 못 입히고 장롱 속에 넣어놓기 일쑤입니다. 매번 새로 구입해야 하나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같은 고민을 공유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품속에 곤히 잠든 딸에게 입힐 옷을 고르고 있는 박다리 씨. 큰 아이와의 터울, 게다가 오빠여서 옷을 물려 입히지 못해 고민입니다. 첫째, 둘째가 남자애들이고 또 셋째는 딸로 태어나서 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새 옷을 사기는 애매하고 어른 옷보다 더 비싼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박 씨 같은 엄마들이 천왕역 마을 활력소를 찾은 이유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 사용감은 있지만 옷 한 벌에 1,000원에서 비싸야 3,000원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이 좀 특별한 옷을 1년에 한두 번 입는데 그걸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한테는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판매 중인 옷은 지역 어린이집을 통해 주민들에게 기증받은 것들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되는데 벌써 판매액이 500만 원을 넘는 등 엄마들 사이에 인기가 좋습니다. 최근 공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구로구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구들이 아이옷 공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이용품 공유나 생활 공구대 요소 운영 또는 그 공간 공유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유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맞닥뜨리는 육아비의 압박, 알뜰 소비로 부담을 줄이는 부모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떠나며 용산기지는 공원으로의 탈바꿈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태와 역사가 깃든 곳으로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데요. 이를 계기로 용산구 주민들이 뭉쳤습니다. 용산공원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 깃든 역사를 되짚어보며 용산 알림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에서 내려다본 용산 미군기지입니다. 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용산공원 조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60년이 넘게 미군기지가 주둔해온 만큼 많은 사연과 함께 역사가 깃든 곳, 주민들 스스로 이러한 역사를 배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용산기지를 조망해보고 지역 곳곳을 둘러보며 이 땅에 새겨진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역사 강의를 들어보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내자 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네요. 용산공원 여행 안내자를 양성하기 위한 자리에 주민들이 뭉쳤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새롭게 태어날 용산공원의 안내자가 돼보자는 마음에서 한 주민단체가 기획한 것. 현장 답사와 함께 다양한 역사 강의도 진행됩니다. 용산공원이 추진되는 과정과 함께해서 용산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를 찾아가고 또 그 안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용산 주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면 용산에 사는 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좀 더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산공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골목과 둘레길의 역사도 함께 탐색해 나갈 주민들. 10월 중순까지 7주 과정의 교육을 마치면 이들 중 일부는 우선 역사문화 해설사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고 창업 선배들의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부터 유리병 액자, 의류와 에코백까지 성북구청 앞마당에 창업 꿈나무들의 플리마켓들이 자리했습니다.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성북구와 창업 지원단을 운영하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성신여대가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 창업 한마당 투어입니다. 창업 선도대학인 성신여대와 우리 성북구가 힘을 합쳐서 청년들의 창업도 응원하고 또 창업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캠퍼스 타운을 함께 조성해 나가는 프로젝트로 오늘 함께 이런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만을 위한 반려동물 간식 서비스부터 가사 도우미를 연결해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생활에 밀접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창업 선배들의 아이템들도 눈길을 끕니다. 혼자 시작하기에는 막막한 창업이지만 창업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나선 겁니다. 저도 그 대학생 창업이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중에 창업을 했었고요. 뭐 경쟁력이나 좀 차별화된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창업하는데 많은 뭐 지원과 고객도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심 있는 구민들도 행사장을 찾아 창업한 기업들의 현장도 구경하고 창업 선배들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도 듣습니다.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창업 사례는 물론 실패 사례를 통해 경각심도 일깨우고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의 보다 현실적인 강의도 더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구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창업에 대한 용기를 냅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또 전체 지역 구청 차원에서도 저희를 이렇게 지원해서 해는 거니까 확실히 저희가 뭔가 든든한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저희도 약간 자발적으로 의지도 약간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청년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과 이를 지원하는 자치구, 서로 협력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시 건설상 대상으로 이 서울로 7017을 지은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고가와 철로로 단절됐던 서울의 동서와 남북을 도행로로 탈바꿈한 공로가 인정됐다는 겁니다. 찻길에서 사람길로 서울시가 서울로 7017에 내걸었던 슬로건이죠. 단순히 얼마나 많은 발길이 찾았는가 세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길 위에서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헤아렸는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길보단 사람들의 마음길이 그리운 서울입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